특히 미국 경제가 위험해요. 미국 경제는 유일하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그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 타격이 훨씬 더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 주시장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그동안 거품이 너무 크게 커져 있어요. 이 거품이 꺼지면 그 크기만큼 타격이 커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병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위기가 터졌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총도 방아쇠의 트리거가 있어야, 격발자가 있어야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 트리거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여전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에 병리학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는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훨씬 깊게 그리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병리학은 더 깊게 더 넓게 발달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흔적도 없어요. 아,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병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1982년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예요. 물론 지금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때마침 그때 이제 1978년도에 찰스 킨들버거가 광기 패닉 붕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 책이 저한테 손에 잡혔었어요. 이제 그 책을 보는데 모든 경제 재앙은 금융위기를 경유하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이걸 세계 금융사 700년의 연구를 통해서 그걸 밝혀놨어요. 그렇다면 광기, 패닉, 붕괴가 필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경제 원리를 밝히면, 아, 경제학에 경제병리학을 수입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원리를 찾아내는 데까지 무려 20여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경제 원리를 찾아냈는데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 사례들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 42년 만에 올해 초에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 재화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형 재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그 재화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또 하나는 재산형 재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후자가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현재의 경제학은 이게 그 재산형 재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소비형 재화, 영어로는 이제 이코노믹 플로라 그러죠. 경제 유량.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 저량, 이코노믹 스톡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저도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서 그게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는 사실을 좀처럼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재산형 재화는 최소한 5년 내지 6년은 저축을 축적해야 비로소 수요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집 한 채 살려면 혹은 이제 집을 뭐 20평 아파트에서 25평, 30평 아파트로 옮겨가려면 한 5, 6년을 저축을 해야 그 수요에 가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그러다 이제 수요가 본격화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빠르게 올라가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 이제 2, 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가담해요.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2, 3년 더 저축해봐야 그걸 못 따라잡잖아요. 그러니까 큰 빚을 내서 이 수요에 가담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해왔다는 걸 의미해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해서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는 배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급등해요. 이게 이제 광기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왔으니까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가 사라진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주춤주춤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빚을 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패닉에 빠져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아주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줄어요. 그러면 경제 내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도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해요. 이를테면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기가 훨씬 쉬워요. 은행에서 저축을 인출해서 쓰는 것보다. 이제 그처럼 이제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축소되면 경제 내에 신용이 축소되는 일이 벌어져요. 경제 내에 유동성이 축소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더욱 축소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경제 내에 이제 유동성이 사라진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붕괴가 오는 거죠. 시장이 붕괴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아주 심각한 경기 후퇴가 나타나게 되는데, 경기 후퇴가 나타나면 또 경제의 순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 또 비교유의 효과, 그 밖에 이 분업의 효과, 이런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경제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재앙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게 이제 경제에서 병리적 현상이 발생하는 일반 원리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주기가 평균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거는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얘기예요. 경제가 아주 심각한 정책에 들어가면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해요. 또 경제 호황이, 경기가 과열되거나 혹은 이제 과속을 보이면 그 기간이 좀 단축되기도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터져요. 경제에서는 금융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반드시 터집니다. 최근의 역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1990년대 초에 금융위기가 터졌었는데, 이게 2000년대 초에, 그때는 이제 나스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벌어졌었고, 2009년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고, 또 2019년, 20년도에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안 터졌어도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 외적인 변수가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면 금융위기가 뒤로 미쳐져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는 2022년도 상반기에 아주 미약하지만 한번 터졌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아주 시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서 그걸 차단해냈어요. 근데 그래도 금융위기가 물밑에서 진행하다가 2023년도에 이렇게 다시 또 물 위로 올라올 뻔했어요. 그때가 3월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뭐 등등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붕괴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도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예금 전액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금 인출 사태가 딱 끝나면서 신용 파괴 작동이 멈추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물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물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트리거만 하나 터지면 바로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트리거가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 트리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본 아니면 중국 아니면 EU 어느 주요 국가 중 하나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레 짐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세계 경제에서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금방 전염되고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것이라고 저는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빨리 터져야 돼요. 빨리 터지지 않으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해 가요. 사실은 금융위기가 지금 터졌어야 했어요. 근데 각국 정부가 대증요법의 정책들을 쏟아 부으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을 차단해 왔어요. 근데 대증요법을 남발하면 결국은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가요. 금융위기와 같은 급성질환은 이게 단기간에 심한 고통을 주지만 또한 단기간에 치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질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십 년 갈 수도 있어요. 1960년대 말에 그 시작됐던 스태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15년 가까이 진행됐었는데, 그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서 잠재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 뭐 5% 밑으로 떨어져서도 고금리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21.5%까지 끌어올려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융위기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EU든 혹은 미국에서 먼저 터질 수 있어요. 희한하게 금융위기는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에서는 잘 안 터져요. 즉, 금융위기라는 것은 주식시장 붕괴나 또 부동산 시장 붕괴나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익이 악화되면서 이제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2008년 말에 이제 절실히 겪었잖아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게 그 붕괴되면 금융위기 온다는 사례는 수없이 많아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연준은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하고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어떤 이상조짐만 하면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위기가 안 터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중심지는 이제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이잖아요. 거기 주요 도시들의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심하게는 원가에, 그러니까 원래 매매가의 10% 수준에서 거래된 사례도 있고, 그리고 60% 하락한 것은 아주 사례가 다양해요. 많아요. 그런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행 그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도 많고, 또 은행들도 상업용 부동산에 그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와 관련된 혹은 투자한 금융기관들도 경영수지가 심하게 악화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 악화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질 수도 있고, 그게 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되면 금융위기는 바로 거기서 터지면서 전 금융기관으로 이게 전염이 돼요. 미국에서도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빨리 터져야 돼요. 지금은 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 사람의 질병이 가벼운 감기면 뭐 해열제 먹고 이제 간단한 처방으로 나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아주 중병이에요. 이를테면 뭐 폐암 수준 정도는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폐도 절제를 하고, 또 내 몸의 그 체력이 떨어지는 거, 활동력 떨어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그래요. 특히 미국 경제가 위험해요. 미국 경제는 유일하게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그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 타격이 훨씬 더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 주식시장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그동안 거품이 너무 크게 커져 있어요. 이 거품이 꺼지면 그 크기만큼 타격이 커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이 참 좋아요. 1998년도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는 그 환란이 터졌을 때도 불과 1년 만에 세계 그 외환위기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극복해냈고, 경기 회복도 그때
불과 7, 8개월 만에 급속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참 운이 좋았어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현명하게 대처하기도 했고 금모기 운동이 결정적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의 신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돈 빌려줘도 안 떼인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외환보유가 쌓이잖아요. 외환위기라는 것은 외환보유가 고갈되면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아주 빠르게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친다고 줄기차게 비판해 왔어요. 근데 금리가 막상 터지면 그게 하나의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1998년이라 지금까지 대규모로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그 흑자분만큼 외환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외환이 추가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외환 가격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환율은 올라서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요가 일어나니까 외환이 그리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오른 건데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차 금리가 터졌을 때 우리 정부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그러니까 수비적인 외환 방어 정책을 펼치면, 그러면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벗어날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 금융자본, 국내에서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2배 이상 커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식 투자한 총액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게 국내 주식시장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우리 주식 매입하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호조를 보일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환차손 피해서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반대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도 환차익만으로도 주식시장 약세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을 크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이 국내에 유입되게 되면 국내 유동성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신용 파괴 원리 작동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금융위기를 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그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잠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지 않고 어쩌면 경제 호황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호조로 변신해서 어쩌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경제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제발 그렇게 가길 바라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판단을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해요.